혹시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이 투자적인 좀 관점에서 네. 이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 분야로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가까운 현실에서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산업이 혹시 좀 있을까요? 좀 무거운 산업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반도체 쪽, 메모리 쪽, 네. 이 부분은 아마 인공지능이 아직은 제가 초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기술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AI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인공지능을 한 단계 더 점프 뛸 수 있는데라. 이제 미래 기술로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유망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모빌리티가 아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게, 차가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 되면 차가 아니에요. 지금은 운전자가 그 공간 안에서 모든 운전을 다 해야 되고, 딴 걸 할 수가 없는, 해봐야 음악 정도 듣고 뉴스 정도 듣는데, 핸들 놓고 브레이크 놓고 돌아서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이동하는 20분, 30분 동안 아니면 장거리 2-3시간 동안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차는 사실은 차는 아니죠.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차가 아니라 그럼 이제 이런 걸 도대체 이제 뭐라고 할 거고,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 내오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은 인공지능 외에 많은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조합해서 갖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네.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좀 유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영원한 헬스케어, 건강, 또 인공지능하고 접목되면 굉장히 다양한 제약을 만드는 부분은 그건 이제 완전히 또 별도는 얘기고,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그것도 이제 자꾸 연령층이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지잖아요. 이제 건강에 관련돼서 이제 시니어 분들 어떤 서비스를 내는 부분들, 그런 것도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은데, 한국은 규제가 심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좀 불리한 국가입니다. 물론 신기술이, 첨단 기술이 나와서 뭐 새로운 걸 해보기에는 참 어려워요. 아무리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들고 미국 가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한국에서 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글로벌적으로 좀 어떤 위치에 있나요? 한국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특허 가지고 국가의 기술력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반짝반짝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는지 가지고 이제 특허 건수 가지고 보는데, 한국이 전 세계 4위예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근데 이제 1위와 2위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4위라 4위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래서 1위는 중국은 한국이 보유한 특허의 한 13배. 중국이 1위예요? 네. 미국이 한 4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따라잡기는 굉장히 벅찬.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투자를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라, 그 기술력으로 보면 선두그룹은, 이제 선두그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리죠. 전 세계 국가가 190개 국가니까 탑10에 들어가면 선두그룹이죠. 근데 실체를 보면 1위, 2위와 3위가 일본이에요. 1위, 2위, 그리고 3, 4위. 3위 밑으로 다 합쳐도 1위를 못 따라가요.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도 크게 분류하면 14가지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분류하면 한 60여 가지.
중국과 미국은 뭐 모든 분야에 다 투자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국은 선택과 집중, 모든 기술에 다 우수한 혁신 역량을 가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선택적으로 이 기술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 한국이라는 전략으로. 근데 그럼 이제 그 기술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가 국가나 기업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죠. 네. 그러면 기업 단위로 봤을 때 네. 뭐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차 이런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잖아요. 네. 거기서는 좀 인공지능 그 분야에서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게 이제 경제 구조가 이제 특별히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딱 나가면 저희도 참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보다 월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막 구글이나 뭐 이런. 네, 거기 뭐 아주 엄청납니다. 들다 보면.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긴 할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국에서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그 지정학 위치에서 네.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앞으로 어떤 좀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 한국 자체가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역량을 좀 가지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생태계라고 그러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인재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제 그 인재들이 산업에 가서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럼 산업이 일으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서 다시 이제 대학이 더 많은 학생들을 뽑고 하는 부분이 생태계인데, 한국은 아쉽게도 지금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냐라는 데 퀘션 마크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탑 대학들의 인공지능에서 좀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했다. 다 미국 가버려요. 이렇게 인재들이 지금, 근데 미국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쟁쟁한 기업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쟁쟁한 대학들이 있고, 대학과 기업들 사이에 서로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고, 모든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미국이 거의 빨아들입니다. 중국은 안 가요. 거긴 독특한 문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이 자체 양성한 인재를만 가지고 산업을 일으켰냐? 그렇진 않죠. 외부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많이 흡수를 했죠. 그리고 미국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죠. 근데 한국은 그 모멘텀을 아직은 못 만들었어요. 여기서 똑똑하고 잘하면 구글로 가고 페이스북으로 가고 IBM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사실은 좋은 산업 구조에 좋은 대학을 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되면 한국에 스테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우수한 인재들 한국에 흡수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급선무인데, 그거 이제 이건 뭐 국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국가와 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 한국이 IT 강국이에요, 보면. 그리고 한국 이 사회가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이 애착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좀 까탈스럽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테스트하기에는 한국이 굉장히 좋아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어디 가든 성공한다. 그런 개념이, 한때는 그런 개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뿐만 아니라 그 기술에 관련된 주변 여러 가지를 잘 이해를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꾸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너가 미래를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사업이라고 하기보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서 이거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저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인공지능 이제 정보통신 발달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얼마든지 조금 하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도 사야 되고 설계, 그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성이 있으니까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것도 다들 관심이 있어하죠. 근데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를 유심히 보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것도 사실은 그게 오히려 산업의 그 인공지능 산업도 키우고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결국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 가지고 외국 가서 이야기하면 놀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이전에 외국계 회사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거 했다라고 하면 본사에서는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네. 머리 좋아요. 근데 시야를 넓히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을 인공지능에 관련된 세부 기술은 복잡해요. 그건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할 몫이고 인공지능을 내가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술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남이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놓은 기술을 네. 잘 쓰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잘 활용하는 쪽 기술이 어떻게 됐든 저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거 고민하는 거는 아주 뭐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일반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잡하게 알고리즘도 해야 되고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일반인이 이걸 이론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약간 그 실생활 현실과의 그 응용적인 그렇죠. 측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네. 접근을 하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가 어렸을 때 사회 책에서 볼 때 그 가공무역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나라는 원재료도 안 나니까 네. 다 사와서 중간 가공해서 네. 팔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력이 커졌다 네.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느낌으로. 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가지고 잘 쓰는 것도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그렇구나. 코딩 교육시켜야 된다. 코딩 하는 게 요즘 많이 쉬워졌으니까.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다 이게 이공대 분위기? 모두가 만들겠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쓰지? 결국 한국이 안 오면 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기술이 사회에 많이 나오면 그걸 잘 쓸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은 조금 좀 걱정입니다. 모두가 개발을 해야 되고, 모두가 이걸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알 필요 없거든요. 자동차 그 엔진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몰라도 차 운전하는 건 전 상관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 가지고 엄청난 산업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되게 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차 공유 그런 비즈니스도 보면은 그 CEO가 막 차에 대해서 전문가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닐 텐데 그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를 그렇죠. 엄청나게 만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이미 대부분 렌트카 회사도 다 있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해당 그 시대에 있던 기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어요. 그 2% 부족하는 걸 보는 사람하고 못 보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나왔을 때 사실 저게 저렇게 그 여행 숙박 또 뭐 위키피디아 호텔스닷컴에서 웹사이트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그 많은 걸 불구하고 이게 출연하게 됐던 거는 기존에 여행하는 비즈니스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뭔가 문제점을 에어비앤비 CEO는 봤다는 얘기예요. 다
다 괜찮은데 저게 문제야. 나는 저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편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기존에 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나와 있어도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의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기존 모델에도 빈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온 국민이 인공지능 개발로 붙을 필요는 없고, 개발하시는 분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예, 와, 완전 생각이 전환이네요. 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혹시 그 인공지능 시대 미래 사회에 조금 유망한 직종?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불리한 직종은 단순 반복 작업은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행 가면 텔러 이제 창고에 계시는 분들 이미 뭐 상당 부분이 자동화됐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취약한 부분이 창의적인 부분에 아직은 침해해요. 그리고 창의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을지도 지금 퀘션 마크예요. 2018년도죠. 소도비 경매 시장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꽤 비싼 값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역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는 뭐 인간 수준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문 기사는 그거 거품 아니었냐. 이게 이런 거예요. 확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후속적인 뭔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냉소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쩌다가 한번 사실은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지.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 그림 중에서 사람이 이목을 끄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네.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역시 시스템은 한계야.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가격 거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창의적인 부분에는 아직은 인공지능은 좀 취약해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인간도 창의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도의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것도 인공지능은 한계는 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 300억씩 든다. 그건 쓸 수 없거든요. 그거 하나 해결하자고 200, 300억 투자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그 고도의 창의적인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시스템에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매체에서 가끔 애완용 로봇도 나오고, 이제 나이 드신 분 서빙하는 로봇도 나오고, 얼굴 인공 그 근육을 만들어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신기하죠. 지금은 언론 매체에서 하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여다보면 압니다. 사람은 이건 기계고 이건 사람이라는 걸. 지금은 신기하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내 옆에서 1년 12달 같이 있는다. 그러면 당연히 알죠. 얘는 기계라는 걸.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역시 걔도 한계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본연의 그 능력들. 근데 이제 보면 원시 시대 고대, 중세, 근대 하면서 도구가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오고 하면서 인간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생각하는 사고에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능화 사회에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굉장히 수준 높게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보다는 지금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벗어나서 과연 인간이 더 뭘 할 수 있냐? 그럼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0년, 2000년 동안 푸른 숙제도 많고 아직 못 푸른 숙제도 많은데 여기까지 했으면 인간으로서는 거의 이 지구상의 생태계에서는 최상위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인간 수준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냐는 여러 가지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활을 좀 똑똑하게 편리해주게 하는 도구. 그리고 참, 내가 안 해도 될 일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 도구 정도 수준이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상황은,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이전에 인간은, 핵무기가 나오고 나서 인간 스스로 조심하는 규제가 없어서는 인류는 아마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규제 서로 감시하고 하면서 인류는 사회를 보존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도 이때까지 나왔던 기술보다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인류 사회에 피해를 준다든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이제 규제 들어가고 법을 제정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잘 조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발전하게 될 건데 이제 그 윤리적 문제는 아직도 지금 남아 있어요. 윤리적 문제는 이게 이제 많은 대화가 사람 수준으로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의 반론은 그러면 인간은 윤리적이냐? 인간도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계 보고 윤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얕은 지식이지만 그 유발 하라리 네. 그 호모데우스 책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고 네. 인간이 이제 신이 되는 이유가 인공지능을 네,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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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인간 스스로가 불완전한데 네.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 한들 그게 정말 인간을 얼마만큼 이렇게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원천적인 좀 질문을 네. 던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 위에 올라가기는 인간이 나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인간 위에 기계를 올릴지 아닐지는 인간이 결국 왜냐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항상 이론과 현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근데 기계가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사회는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는 일으킬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윤리적이면 참 좋은데 고의든 실수든 이게 항상 기술이 도우면 많은 혜택을 주겠지 하지만 그 이들은 또 어두운 면도 좀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게 음성 인식을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백인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네. 근데 흑인과 동양인의 말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인식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백인은 모바일에서 언행 업무를 다 보는데 동양인과 흑인들은 인식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은행 창구로 직접 오세요. 그러면 이제 동양인과 흑인들은 줄 쫙 서 있고 이게 이제 불평등이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이건 원인을 파악해 보니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인구 집단의 목소리를 샘플링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대부분이 백인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 인종의 일부분, 인구의 일부분이 흑인이고 그다음에 히스패닉이고 동양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편중 이게 약간 왜곡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확대되면 남성 음성은 잘 인식하는데 여성 음성은 잘 인식 못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쓰다 보니까 혜택을 잘 받는 계층이 나오고 못 받는 계층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나. 그죠? 그리고 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건 왜 인종차별 하냐라고 이제 불똥이 튀죠. 왜 성차별 하냐고 불똥이 튀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층이 쓰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쓰는 일부 인공지능 서비스와 그러면 이제 계층 간의 괴리도 켜지고 이런 문제를 과연 이제 이건 사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도 계속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왔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를 하고 발전해야죠. 네. 야,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의 첫 인공지능 수업이라는 책이 인공지능의 그 팩트 폭행,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 그냥 막연하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기본,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써주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때까지 나와 있던 기술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쭉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끔 만들 거냐,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할 거냐. 왜냐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술은 인간 중심 사회를 가는데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술에 대해, 사회가 변하면서 항상 첨단 기술이 들어오면 크게, 그 기술이 일으키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근데 사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되어 왔어요. 근데 결국 사람이 기술을 어떻게 끌고 가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킬지, 사회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기술의 일반인들은 아주 세세한 기술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만 관심 있으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을 아주 복잡한 이론이나 이런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이게 뭐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응용 사례가 있고, 근데 이게 한계가 뭐고 지금 벌써부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책에 간단하게 쭉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네. 그 인공지능의 과거와 또 네.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예. 또 한계, 예. 거기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진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예. 특히나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 또 돈을 넣으셔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마무리 멘트 예.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나의 첫 인공지능 수업을 쓰신 김진우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